언어를 배우는 원리를 지금까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언어 치료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기원과 언어의 본질 파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부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보면은 언어는 단순히 치료사나 부모가 아이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언어를 학습해요. 들었던 언어의 패턴을 발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에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공동주의를 형성하고 대화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창의적으로 꺼내서 표현해서 쓰죠. 그렇다면 결국 이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게 언어의 본질이라고 보면 이 본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 또한 이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 습득이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언어 치료 역시 단순히 아이에게 정답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게 만드는 것과 말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카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카드라든지 단어 문장이라든지 어떤 카드를 보여주면서 질문하죠. 보통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이가 대답해요. 사과. 또 다시 이게 뭐야? 또 다시 물으면 자동차라고 대답하고요. 이게 뭐야? 강아지. 이 활동을 통해서 어휘를 확인한다거나 어떤 특정 단어의 산출을 연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연습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러한 연습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이 언어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죠. 요구하기. 모르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해요. 친구에게 재밌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죠. 또는 자신이 싫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말해요. 혹은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을 때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함께 놀이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 언어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러한 기능적인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언어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치료사가 선생님이 계속 비눗방울을 불어주기만 한다면 아이가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계속 비눗방울 놀이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잠깐 멈추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고 아이는 치료사를 바라보거나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사를 바라보거나 손을 뻗거나 무언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아이가 덜하고 말했을 때 치료사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더 해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억지로 더 해주세요 라고 따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실제로 더 하고 싶다는
이게 내적 동기죠. 의도가 먼저 존재하고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언어가 필요한 상황과 언어 표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의 신호에 반응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거에서부터 시작되고 비언어적인 게 기반에 깔려 있어요.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시선, 표정, 몸짓, 손짓, 몸의 움직임, 소리 이러한 것들이 모두 초기에 중요한 의사소통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 상자를 바라보다가 치료사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무언가를 얘가 요청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 치료사가 장난감 꺼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상자를 함께 열어준다고 하면 아이는 나의 행동과 언어가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차 시선과 행동으로만 사용하는 것에서 뭐 열어라든지 꺼내줘라든지 장난감 하고 싶어라든지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치료사는 아이가 완성된 말을 하기 전까지 완벽한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작은 의사소통 신호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턴 늘리는 거예요. 대화적 턴을 늘리는 거예요. 언어치료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든 치료사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치료사가 질문하고 치료사가 혼자서 설명하고 치료사가 다시 질문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아이가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이와 치료사가 얼마나 말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서로 많은 의미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쵸? 이 예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예시라서 비슷한 예시라서 이번에는 생략해 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이는 단순히 특정 문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실제 언어 사용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일반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치료실에서 배운 언어가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언어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반어입니다. 아이가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치료사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친구들과 놀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실에서 어떤 특정 표현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 다른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치료실에서 같이 놀자 라는 문장을 뭐 10번이든 50번이든 100번이든 정확하게 따라 말했다고 생각해 볼 때, 그죠? 이 친구가 실제 치료실에서 배웠다가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에게 다가갔을 때 같이 놀자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배운 이 언어는 기능적인 사용으로 충분히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는 내가 표현하는 자체뿐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 사용되는 상황까지 확장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친구에게 놀이를 제안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경험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접근해 보는 연습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비슷한 의사소통 경험이 반복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치료사, 교사가 함께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부모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죠. 왜냐면 치료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를 만나는 시간보다는 아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양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보호자에게 단순히 뭐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이 문장을 뭐 10번씩 연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아이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들,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사하면서 선택한다든지, 산책하면서 뭐 발견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본다든지, 아이의 관심사를 따라가면서 서로 상호적으로 놀이를 하는 경험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다 상호작용이고,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언어 학습의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실의 성과, 방금 말씀드렸지, 일상생활,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서로 치료실에서 구조화된 훈련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치료실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치료실에서 익힌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아이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즉 구조화된 치료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서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치료실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놀이에서 사용해보고, 보호자 사용해보고, 친구들한테 사용해보고, 학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치료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상황으로의 일반화가 더 용이할 수 있겠죠. 아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배운다는 가정하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연구 결과, 이제 연구 논문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죠, 자연스러운 언어로 만들어가는 일반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치료실과 일상생활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 중 하나가 바로 그죠, 상호작용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 치료를 바라보는 질문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질문에 우리들이 집중했었어요. 오늘은 몇 개의 단어를 말했나요? 몇 개 단어를 말했나요? 오늘은 아이가 목표 문장을 몇 퍼센트 정확하게 산출했는가? 혹은 치료사의 질문에 몇 번 정확하게 대답했는가? 퍼센트로 매길 수 있어요. 70%, 80%, 50%, 30%. 이러한 지표들은 당연히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구조적으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나, 기능적인 언어 발달을 생각한다면 다른 질문들도 함께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했는지,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 내가 궁금한 것을 실제로 질문을 했는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수정했는지,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논리를 수정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원인과 결과, 인과 이유와 함께 설명했는지, 치료실에서 배운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했는지.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같이 고려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 산출 능력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에서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언어 산출 능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치료의 목표는 정답을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언어 산출 목표 이게 아니에요. 정답을 말하는 아이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궁극적 목표는 치료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친구와 문제 해결 상황,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언어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를 알면 언어 치료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돼요. 언어를 무언가가 억지로 끌어내는 것만큼, 언어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만큼이나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치료사 중심적으로 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아이가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워딩, 정확한 문장,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아이의 작은 표현에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말을 많이 들려주는 것만큼이나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실에서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그 능력이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언어 치료는 아이에게 무언가 언어를 입력시키는, 넣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사람들과 의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그 경험 단위를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언어치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 부터는 언어치료의 현 주소 혹은 이제 놀이, 가족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